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주를 이 공군의 작전 지역의 하나로 포함하자는 논의는 40년대부터 있었어요. 우주군 만드는 게 유행 아니냐라고. 사실 목숨을 안 걸 수는 없는 게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앞으로의 전장을 지배한다. 우주군 비슷한 어떤 그런 우주전 조직을 만들긴 했어요. 트럼프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난리가 나죠. 누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느냐라는.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걸 이제 와서 우주군을 창설해야 될 핑계로 삼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런 위협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만 실전 배치를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미국 같은 경우도 F-15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위성용형 미사일을 테스트는 이미 한 상태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뭐 유사한 어떤 위성 요격 체계를 어쨌든 개발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산에서 실전 배치하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난리가 나죠. 물론 몰래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대대적으로 어떤 알려놓고 하지는 않아요, 확실히. 일본도 꽤 오래전부터 인공위성 개발을 해왔고 인공위성을 많이 쏴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민간 쪽 통신위성 이쪽에서 투자를 많이 한 편이라, 그리고 또 발사체 기술도 꽤 오래전부터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찰위성, 쉽게 해서 군사위성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쏴오고 있습니다. 발사된 위성도 일반적인 광학정찰위성 말고도 SAR, 즉 합성계급 레이더 탑재 위성으로 광역 감시와 정찰이 가능한 이런 위성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 문제가 좋은 핑계가 됐어요.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미사일 발사도 탐지하고 또 북한 쪽 정찰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정찰 위성을 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주군까지 창설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떤 우주 전력에 대해서는 나름 투자를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 위성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는 물론이고 프랑스도 쐈었고요. 한마디로 핵보유국 중에 선진국이면은 이 조기경보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걸프전 같은 경우에도 그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미사일 방어에 이 인공위성의 미사일 탐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탄도미사일 요격은 굉장히 허용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경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발사 단계부터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위성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거긴 하지만 그거를 만들고 발사한 건 다 해외에서 했으니까요. 뭐 일단은 제일 확실한 거는 인공위성 개발도 열심히 하고 발사체 기술 확보하고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세계의 하늘을 수놓으며 창공에서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블랙 이글스. 이 멋진 독수리 발형제의 역사는 과연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블랙 이글스의 탄생과 성장에 얽힌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대한민국 특수비행 역사를 이끌어오신 세 분의 베테랑 파일럿 모셨습니다. 먼저 블랙 이글스의 창단 멤버이시며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강민수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70년대 블랙 이글스 파일럿으로 활약하시고 제8 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하신 홍강표 장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군 최초 상설 특수비행팀 파일럿으로 근무하시고 특수비행대장을 역임하신 이칠성 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공은 우리가 완벽하게 수호해내겠다. 비행 성적이 좋고 임무 수행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 중에서 백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는 심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울 수 있느냐. 잊지 못할 기억이고 생애의 진짜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모신 세 분은 모두 우리 공군의 전투기를 조종하시다가 특수비행팀 파일럿으로 활약하셨습니다. 아마 세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모으면 그대로 공군 특수비행단의 블랙 이글스의 역사로 정리될 것 같은데요. 각자 언제 어떤 계기로 이 특수비행팀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먼저 우리 이 강민수 장군님부터 그 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965년 4월 미 노스롭사의 F5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공군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공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고 공군의 초음속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1966년도에 이 특수비행 블랙 이글스를 처음에 편성해서 온 국민들에게 우리 공군의 영공 수호 의지를 보고드리며
하늘을 열망하는 젊은이들의 뜻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블랙 이글스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주 창설 이제 멤버로 이제 우리 강 장군께서 좀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홍광표 장군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강 장군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당시는 지금하고는 조금 굉장히 틀렸는데요. 그때는 특별히 제가 블랙이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마냥 그 전투 조종사가 되면은 언젠가는 저는 특수 비행팀을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행을 끝나고 이제 내려왔는데 비행 장구를 메고 장구를 하셨는데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만은 야 홍광표 너 올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블랙이글 팀 특수 비행팀을 네가 선발됐으니까 준비하라. 예. 예, 그것이 끝이 그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들어가신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그때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들 블랙 이글 팀을 소집하기는 3개월 전에 7월 초에 이제 소집을 합니다. 비행대대에서 비행을 하다가 가면 이제 한 군데 그때부터 10월 행사를 위해서 특수 비행팀의 이제 비행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3개월 전부터 소집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 당시 이제 상설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예. 소집을 해서 불렀기 예, 예. 때문에 이제 갖다 예, 이제 예, 말씀을 예, 좀 예, 주셨는데요. 예, 예. 이번에 우리 이칠성 기장님은 어떤 계기로 들어가게 되셨나요? 예, 저는 그 원주의 8전투 비행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위였었는데 그 전에 여기 두 선배님들 시절은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그 이제 외국의 뭐 썬더버드나 이제 블루엔젤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외 에어쇼 이런 팀들은 이제 좀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전투 비행대에서 이제 전투 임무를 하다가 94년에 김홍래 총장님의 이제 특별 지시로 해서 A37로 공군의 특수비행팀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비행 대대가 이제 그때 A37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20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8대를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에어쇼 팀을 이제 결성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선발이 돼서 합류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두 장군님께서는 창설 멤버로 또 이제 우리 이칠성 기장님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그 재창단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멤버로 이제 합류를 하셨군요. 어쨌든 뭐 다양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블랙 이글스의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팀원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민수 장군님은 1966년부터 이 블랙 이글스 파일럿으로 활약을 하셨고요. 또 1973년에는 블랙 이글스 편대장 1호기를 또 운영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제 홍광표 장군님께서는 역시 1976년부터 이제 블랙 이글스 이제 예. 이 파일럿을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요. 이제 두 분이 활약하셨던 60년대나 70년대는 그 당시는 공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지금과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다른 이런 양상을 좀 보였을 텐데 아마 이제 블랙 이글스 에어쇼나 이를 관람했었던 국민들도 또 서로 다른 이제 반응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블랙 이글스 파일럿으로 활약하셨던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그 떠오른 기억들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강 장군님 어떤 것이 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최초로 우리 공군이 초음속 전투기를 1966년도에 65년도에 들여와서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온 국민이 갖고 계신데 또 우리 공군 군축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영공방위 태세가 더욱 초음속 시대를 맞이해서 강화되었다는 그런 우리의 자부심을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고 또 군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1966년도에 최초로 이 블랙 이글스 특수비행팀을 갖다가 창설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강에 특별히 사열대를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것은 저는 거의
그때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강변 이쪽 저쪽으로 해서 동작동 그쪽에다 이제 사열대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우리 블랙 이글스의 에크로바틱 소위 특수 비행을 갖다가 해서 국민들에게 참 신뢰를 군에 대한 신뢰, 영공방위 태세, 확고한 영공방위 태세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 팀을 갖다가 시작한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50년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또 이 박정희 대통령에 있어서의 어떤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의지들, 그렇지. 더군다나 이제 영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게 잘 지켜보자라고는 의지가 또 강했기 때문에 네. 초음속으로서의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그 당시에 많은 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이제 호응을 보여줬던 것들도 그런 예, 측면들이 맞습니다.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홍 장군님도 별도로 혹시 떠오르는 기억들 있으세요? 그런데 강장군님 뭐 우리 대선배이신데 강장군님 시대에는 한강 백사장에서 10월 에어쇼도 하고 그때는 실제 폭격 훈련도 거기서 했거든요. 예. 예, 그때는 인구가 백사장에 했는데 저희 때는 에어쇼 국군의 날 에어쇼를 어디서 했나 그러면 여의도 5.16 광장에서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데 그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광장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5.16 광장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예, 거기서 모든 뭐 VIP 있지만 온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게 단상이 좀 부족하니까 예. 서울에 있는 사람은 그 여의도 근처에 보이는 데는 하여튼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여기서 운집을 해가 그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두 분 다 국민들의 염원이 이 자주국방과 우리의 그 영공에 있어서의 철저하게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아주 이제 결집이 예. 된 듯한 느낌이 예. 이제 대단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영국과 미국은 독일 본토 요충지와 공업지대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B-17, B-24 등 연합국이 자랑하던 폭격기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폭격기가 포탄을 떨어뜨리기도 전에 날렵한 독일 요격기의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것.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전투기가 바로 P-51.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머스탱은 당시 최고속도인 시속 700km로 전장을 누볐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미국 노스 아메리칸사가 개발한 머스탱은 도입 초기에 군이 원하는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영국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한 후 최강의 프로펠러 전투기로 거듭난다. 이후 6.25 전쟁에도 130세대가 투입돼 우리 공군 임무의 92%를 소화하기도 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우리 공군은 일본 이다즈키의 미 공군 기지로 10명의 공군 조종사를 긴급 파견해 훈련을 받게 하고 이들이 조종할 10대의 머스탱도 인수했다. 1950년 7월 3일 처음 출격한 10대의 머스탱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다. 4대의 머스탱 전투기가 국내 최초의 비행 시범을 선보였다. 오늘날 세계의 하늘을 누비며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블랙 이글스의 시초가 바로 이 머스탱이었다. 머스탱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특수 비행의 기반을 다진 항공기는 F-86 세이버다. 세이버는 1949년에 미 공군에 배치된 아음속 전투기다. 6.25 전쟁 초기 공중전을 장악한 전투기는 제트 엔진의 선도국이었던 구소련의 아음속기 미그-15였다. 당시 미 공군의 주력기였던 F-80 슈팅스타나 썬더제트 등은 미그-15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에 적군의 주력 제트기를 잡기 위해 미 공군은 F-86 3개 비행대대를 급파했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세이버 전투기들은 휴전 후 한국 공군이 도입했으며 1959년부터 특수비행팀 블루세이버의 주력기로 활약하기도 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입된 머스탱과 세이버. 전장에서의 활약에 그치지 않고
한국 공군의 특수 비행 역사에 기틀을 놓은 명품 전투기들이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홍 장군님, 이제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953년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이 공군 내에 이제 상설 이 특수 비행팀이 없었고요.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 이제 파일럿을 소집을 해서 이 행사를 좀 치렀습니다. 근데 상설팀이 아니었다 해도요, 이 특수 비행을 위해서 이 파일럿들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선발됐습니까? 그 정확한 기준은 저도 이제 우리 대장님께서 야 10월 날 특수비행대 나가봐라 해서 나갔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전부 다 에어쇼 팀은 수원 제10 전투비행단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만 지금 마찬가지 10 전투비행단이 공군의 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주체입니다. 예, F5A 비행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종사들이 아마 굉장히 더 우수한 조종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비행 성적이 좀 좋고, 예. 그다음에 임무 수행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 중에서, 그다음에 좀 인간미도 좀 봤겠죠. 예, 한 인간미도 봐가지고 여러 그런 모로 해가지고 좀 그래도 조종사로서는 괜찮다 하는 사람을 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괜찮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임무 수행 비행 성적도 좋았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인간성이 좀 좋아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지금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역시 블랙 이글스 팀워크가 좀 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좋은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오늘 세 분은 세 가지 기준에 다 이렇게 일정 부분 다 올라오신 분들만 모신 걸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강 장군님은 더욱더 출중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탑 우리 후배님들입니다. 예, 정말. 알겠습니다. 비행이. 이제 오늘 모처럼 귀한 걸음을 하셨으니요. 두 분께 초창기 특수비행 이야기를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 특수비행은 파일럿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이 생명이라서 현재 우리 블랙 이글스의 파일럿들도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상설팀이 아닐 때는요, 이 특수비행 훈련에만 집중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평소에 팀워크를 다지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행사를 준비했는지 궁금하고 그 당시에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오늘 또 두 분께 좀 듣겠습니다. 먼저 강민수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점의 하나는 근데 이제 그 도입해 왔던 이제 초기 1, 2년 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기본 임무가 전투 임무 비상대기 이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블랙 이글스를 특수비행팀을 항공기를 차출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좀 전력의 공백을 있다고 할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걱정이 돼서 최소한으로 이 기본 다이아몬드 대왕하고 솔로 두 사람에서 6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항공기 성능 과시 또 국민들의 영공 방위를 위한 신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블랙 이글 팀을 구성을 해서 공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영공방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네. 또 국민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참 역할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차출되었던 파일럿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군의 전력들이 공백이 생기고 누수가 되는 것들이 이제 어려운 점이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예, 그런 예. 점 특수 비행을 하고 있는 동안은 항공기가 차출이 돼야 되기 그렇게 때문에 되죠. 그런 어려움이 또 네. 있었었군요. 이번에 우리 홍광표 장군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기억하세요? 조금 강 장군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딱 10월 행사 3개월 전에 이제 차출해가 훈련을 실시했는데 3개월 동안 하는데 그게 7, 8, 9월입니다. 예. 근데 보통 7, 8월 달에 장마철 바람에
비행 훈련을 초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9월 달 되면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훈련을 좀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3개월 동안에 한 50회 정도를 해야 50회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 기량이 이제 다 돼가지고 숙련돼가지고 10월 행사 특수비행을 할 수 있는데 9월 달 되면 굉장히 장마철 반에 못 할 때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번 정도 탄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훈련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 게 하나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F5A 기종이 초음속 전투기는 하지만은 그 소위 선의 성능이 기동 성능이 썩 좋은 항공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어쇼락 하는 이 과목은 이 관용들 시야에 항상 이 잘 보여야 되는데 성능이 안 좋은 비행기는 원을 그래도 크게 걸려야 되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선회를 하다 보면은 예. 항공기 성능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저희 실력으로는 아무리 할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도 있는데 그때는 참 난감하죠. 예,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좀 성능이 좋은 항공기를 했으면 근데 지금 후배들이 지금 T50B로 하는데 예. 굉장히 부럽죠. 예, 그때는 그게 항공기 성능상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선발로 시작됐던 분들의 이제 애환, 애로점, 특히 이제 3개월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뭐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차차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TOC-B로 정말 그야말로 정말 세계 경쟁력이 없을 만큼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F5A라고 하는 것이 좀 기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멋진 활약을 하던 블랙 이글스가요. 1979년부터 돌연 중단이 되어서 93년까지 무려 계산해 보면 14년 동안 국내에선 이 특수 비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요, 이 중단된 이유가 제각각이던데 이제 오늘 이제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1979년에 이렇게 특수 비행이 중단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은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흥정기에서 말씀을 좀 주시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왜 중단된지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번 오늘 이 촬영분을 계획해서 대 선배님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 당시에 10몇 년 동안 중단됐습니까? 하니까 아니 우리 아주 고참 그 우리 대 선배님께서 하는 말에 항공기 성능 그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마지막 특수 비행팀이었는데 그때 할 때도 이제 그 솔로기 단독기가 해가지고 배면 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면 비행을 한참 하다 가지고 이제 훈련을 다 끝나고 이제 비행장에 내려서 엔진을 끄면은 그 엔진 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일이 없으면 이제 비행기 엔진이 꺼지게 돼 있는데 오일이 쎄가지고 엔진에 막 묻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해서 그다음에 좀 더 오래되었고 하니까 또 오프심들이 아마 굉장히 걱정을 해가지고 이건 너무 오래 하다가는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때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에어쇼를 했는데 여의도에 이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니까 만에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이 대형 인명사고가 나겠다 해서 거기서 특수비행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대신에 특수비행 대신에 소위 대량 편대군 이제 여러 대 이제 편대가 비행 편대를 내가 지나가는 거 우리 전문 용어로 플라이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블랙 이글 쇼를 대신하자 해가지고 아마 오랫동안 그 특수비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 오늘쯤이야 좀 정확한 이야기가 좀 나올까 싶었는데 결국 이제 안정성 문제와 그리고 이제 여의도 주변이 이제 아파트가 이제 막 설계되니까 국민에 대한 어떤 대형 사고에 관련된 이런 안전성 이런 것들이 아마 정확한 답일 걸로 오늘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994년 오랜 공백기를 깨고 이 블랙 이글스가 A37B 그러니까 드래곤 플라이와 함께 이제 재창단이 됩니다. 임 기자님, 이제 이때 이제 항공기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이 블랙 이글스의 역사의 이제 분기점이 될 만큼 큰 변화가 이제 일게 되는데요. 당시 제8 전투비행단 특수비행대 소속으로 정말 이제 바쁘게 이제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계셨을 즈음인데요. 이 새로운 블랙 이글스를 위해서 그 당시 어떤 일을 조금 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제 여기 촬영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강민수 장군님하고 홍광표 장군님께서도 이제 똑같은 사실 시행착오를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그 94년에 총장님 특별 지시로 해서 이제 저희 그 전투 비행단에 그 A37로 이제 특수비행 그 에어쇼 팀을 창단한다는 지시는 받았는데 실제로 조종사 비행기가 그때 그 20대 중에서 한 8대 그리고 조종사가 그때 저 A37 조종사 6명이 선발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팬텀이나 16에서 이제 추가로 다 이제 차출이 돼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에어쇼라는 그 팀의 창단 작업을 다 수행했어요. 그래서 전에 뭐 마크도 만드시고 도색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거를 그 없는 그 흰 백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에어쇼 팀을 창단한다는 거는 어떤 기동을 기존에 이제 어떤 기동을 이렇게 수평이나 이렇게 패스하는 이렇게 포메이션으로 패스하는 기동에서 저희는 어떤 30분이라는 그 어떤 30분간의 어떤 대중 앞에서 그 어떤 이렇게 셋업된 그 공연을 벌여야 되는 그런 그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떤 비행도 새로 셋업을 해야 될 뿐더러 일단 뭐 조종사들 어떤 복장이라든가 팀 마크 일단 팀의 어떤 얼굴인 그런 마크 이런 것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헬멧 디자인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 또 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나레이션 같은 것들도 또 행사하려면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숙제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공군에서는 사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었고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전례는 사실 있었는데 상설에 대한 전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그 예산이라든가 무슨 편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부에다 어떤 요청을 하고 이러면은 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좀 난감해하고 이런 시점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좀 없던 거를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비행기를 옛날에는 이제 전투기를 또 에어쇼하고 다시 전투 임무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상설이니까 이제 비행기를 완전히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연료 탱크라든가 그 무거운 것들 그 불필요한 것들은 다 뗐어요. 그 기총 같은 것들도 이런 것도 다 띄고 그래서 무게를 가능하면 추력대 중량비를 줄여야 우리 기동하는데 어떤 자유스럽게 좀 기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기동을 하다 보면 사실 6대가 이렇게 포메이션이 6대가 있다 보면 리더는 100% 파워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는 항공기들이 그 편대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리더 비행기는 한 85% 정도의 파워 추력만 쓰고 나머지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수직 기동을 하다가 쳐졌으면 따라가야 되는 잉여 추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력 같은 것들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기총 같은 거라든가 띄고 연료 탱크 띄고 뭐 파이런도 그냥 클린 항공기로만 이제 싹 개조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고 처음에 그 선배님들이 그 겪어왔던 그런 것들을 똑같이 겪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상설팀이니까 또 추가해서 뭐 그런 것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초장에는.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특히 이제 상설팀으로 이 재창단된 후에요. 이 블랙 이글스의 기동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야말로 에어쇼를 본격적으로 디자인하기가 이제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경험이나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또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그 아까 부수적인 그런 업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동을 어떻게 저희가 만드느냐 이런 거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참조점이 없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는 그 해외 에어쇼 팀의 어떤 비디오를 참조를 해서 그거를 팀원들이 이제 다 보고 자세히 여러 번 돌려가면서 저건 어떻게 기동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근데 플랫한 것들은 지나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버티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나선 모양으로 도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다른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조한 거는 그때 그 포르투갈 롤링 인 더 스카이라는 팀에서 그 A37을 가지고 에어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롤링 인 더 스카이 그 팀의 그 비디오를 많이 참고를 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썬더버드는 아무래도 전통도 있고 또 에어쇼를 아주 잘하니까 이제 그런 팀의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영국의 레드에로는 9대를 했는데 그 팀은 저희하고 이제 호크 기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하고 경전투기, 경제트기가 좀 그 카테고리가 무게의 어떤 그 규모가 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참고를 사실 해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인적 교류도 했는데 그 지금 여기 연합사령부의 그 미국의 썬더버드 팀에서 조종을 했던 그 조종사가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조종사를 이제 섭외를 해서 그때 원주로 한번 초빙을 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기동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자세히 듣고, 그래서 어떤 거를 주의하고 뭐 어떤 거를 또 잘해야 되고 어떤 게 위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그 말로 노하우를 많이 받았고, 그때 그 조종사가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워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기동은 뭐 처음에 이제 4기 우리 델타 대형이 기본 대형인데 델타 대형을 연습하기 위해서 2기 2대가 먼저 들어가서 2대가 기동을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3기, 4기, 5기, 6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대를 하고, 그래서 각 기동 한 10개에서 20개의 기동을 이제 각각 다 익히고 그거를 또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 에어쇼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쇼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있으면 과연 어디까지 어느 공간에서 기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6대면은 조합이 이제 보통 4기 다이아몬드 대형하고 2개 솔로기 대형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쇼를 하다 보면은 또 그 인터벌, 그러니까 기동과 기동 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그 한 10초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한 그 포메이션이 이렇게 쭉 국민 사이에서 이렇게 그 관중 사이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러면 그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A37은 그나마 그 선의 반경이 좀 작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 장점은 있었는데, 근데 그 10초도 사실 지상에서 그 관중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관중 사이에도 있었는데 그게 좀 길어지면은 그 관중들이 비행기 어디 간 거야? 뭐 언제 오는 거야?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길어지면 안 되고 그걸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6대가 왔다가 4기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자마자 또 2기가 들어와서 어떤, 그러니까 관중 사이에 어떤 시야에서 많이 그 간격을 주지 않고 바로바로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고, 그런 것들도 다 조합을 하고 만들어서 그 30분 정도의 그 시간을 구성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또 그게 괜찮은, 날씨가 이제 구름이 낀 상태에서 또 뭐 사람들은 다 와 있는데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플래시쇼라 해가지고 로쇼인데 그 구름이 낀 상태에서 저고도에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기동으로 또 구성을 해서 2가지 옵션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동들을 서로 이제 만들어서 선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교본도 없고 교관도 없고 오로지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실전에서 연습했다라고 하는 그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창단 준비로 1년을 바쁘게 보내고 드디어 1996년 서울 에어쇼에서 새로운 블랙이글스가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블랙이글스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 특수비행을 하셨던 우리 강민수 장군님이나 역시 대선배이면서 직접 재창단된 블랙이글스를 지도하셨던 이 홍강표 장군님. 이 두 분에게 정말 이제 기쁜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부활한 블랙 이글스를 보고 이제 어떤 감회를 느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오늘 강민수 장군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죠. 최초 우리가 1966년에 창설한 이후 쭉 오면서 우리 참 후배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도 기동으로 보시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군에 있는 저희들 정말 신뢰와 참 우리 영공은 우리가 완벽하게 수호해내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가 넘치는 그러한 기계로서 그런 기동을 연구하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림으로 해서 참 깊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이 참 자랑스럽고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감회가 뭐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네. 우리가 66년대 못했던 고난도의 기술도 보여주고 네. 그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력과 더불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 홍강표 장군님 어떠셨습니까? 예, 진짜 진짜 감개무량하다 말이 진짜 이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옛날에 같이 같은 에어쇼 멤버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8전투 비행단장으로 보임을 받으면서 그 해에 첫 번째 서울 에어쇼에 이제 이 블랙이글 팀이 선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 시기인데 굉장히 솔직히 좀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아무 탈 없이 정말 그 서울 에어쇼에 첫 해가지고 잘 선을 잘 보이고 또 많은 성원도 받고 해서 참 기분이 참 좋지요. 근데 또 하나 좀 감격적인 것은 이 블랙이글 지금 팀이 2012년인가요? 영국 에어쇼에 가가지고 무슨 최우수 팀으로 상도 받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근데 그 날씨가 그래 나빴는데 그 쇼를 훌륭하게 해서 그 관중들도 아마 영국에 계시는 우리 이제 아마 주영 한국인 대표 같은데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울 수 있느냐? 근데 그냥 울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다음에 근데 공군 참모총장님께서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블랙이글 조종사들 모아놓고 훈시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이 말문을 못 내겠다.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막 울었거든요. 지금도 좀 울고 가려는데 굉장히 자랑스럽죠. 후배들 참 훌륭하고 예. 한마디로 고맙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로 이제 한마디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블랙이글스가 에어쇼 하는 그 부분들을 지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마음 졸이고 이제 보셨다는 생각이 지금도 이제 순간적으로 듭니다. 이제 A37B로 구성된 블랙이글스는 무려 한 500여 회의 에어쇼를 펼치면서 이제 국민에게 사랑받다가요 2007년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은 T-50B 블랙이글스는 A37 시대에 다져둔 그런 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층 멋진 에어쇼로 세계의 찬사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이칠성 기장님이 이제 94년도 이제 그 블랙이글스가 상설팀으로 이제 그 부활했었을 때 이 초대 대대장을 역임하셨고 또 13년 후에는 A37 블랙이글스가 역사를 마감하는 그 고별 비행까지 직접 주도하셨는데요. 이제 블랙이글스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별 그 비행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블랙이글 A37이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시대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94년에 이제 창설하면서 한 3년간 비행을 좀 했고, 그다음에 2007년에 다시 이제 대대장으로 역임을 하면서 이제 1년을 보내는 중에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배경은 2006년에 그 수원에서 그 A377로 사실 2번의 비행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이제 두 번째로 하다가 그 수원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그 항공기 어떤 노후 이제 그런 그 의견들이 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이제 대대장 시절에 그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모형항공기 어린이들 그 모형항공기 대회 때 축하 비행을 그때 막 하고 있었어요. 그 팀원들이 다 전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군본부에서 이제 에어쇼를 중단하겠다라는 지시를 그때 거기서 제주도에서 이제 받고, 그 우리 팀원들은 다 좀 너무 뭐랄까 서운하고 그런 마음을 그때 막 가졌던 거, 왜 그래야 되냐고 뭐 대장한테 저한테 이제 많이 컴플레인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해 10월달에 그때 이제 공군 참모총장을 모시고 그 국민들을 다 모시고, 그래서 저희가 에어쇼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총장님을 태우고 A377이 6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총장님 또 지나가고, 이제 T50 앞으로 올 T50이 이제 편대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또 고별 비행을 마지막으로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국민들과 같이 샴페인도 터뜨리고 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94년에 사실 공군에서 그 A377을 활용을 해서 그 에어쇼 팀 상설팀을 만들었던 것은 정말 그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한 500회 아까 하고 한 10몇 년간 정말 국민과 같이 하면서 그 꿈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도 많이 심어주고 정말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저희는 이제 팬클럽도 있었어요. 사실은 팬클럽도 있었고 지금도 연락하는 그런 그 연락하고 지내는 팬클럽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팬클럽들이 대대 우리 그 비행단 우리 그 팀에 놀러 와서 이제 주기적으로 행사도 갖고, 또 가면은 이제 팬 사인회도 하고 지상 세리머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하고 진짜 같이 하고 국민들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A377을 그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합류를 해서 마지막 고별 비행까지 하고 뭐 T50도 준비하는 과정도 좀 약간 했지만 진짜 그 잊지 못할 기억이고 그 생애의 진짜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블랙 이글스 A377이 고별 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걸로 의미를 좀 다져주기까지는 그만큼의 어떤 애환들, 고통들, 환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담겨져 있는 걸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 우리에게도 멋진 공군이 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블랙 이글스는 중단과 재창단의 역사를 거쳐 드디어 국산 특수비행기 T-50P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선배들의 땀과 투지를 이어 세계 최고의 특수 비행팀으로 우뚝 선 블랙 이글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